그다음에 그 문제는 이제 요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민법 또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중요한 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 개별적으로 책 곳곳에 쓰여 있고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체크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강행법규 분류해서 그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요 대목이 또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좀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이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 강행 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강행 규정 중에는 두 가지 것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력 규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단속 규정이란 거예요. 이게 이제 강행 규정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효력 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은 무효지만 이 말은 이제 맞죠.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해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이것도 지금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라고 배웠는데 단속 규정도 강행 규정 일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러니까 이게 뭔고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뭔고가 아니고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음식점이나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속된 말로 기나고동이나 음식점 또는 숙박업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또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숙박업, 요식업 허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단 말. 그러면 요식업 허가를 받아라, 숙박업 허가를 받아라, 공중위생법이나 또는 식품위생법 이런 규정들은 전형적인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기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이런 거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행정법규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죠. 따라 요거는 우리 민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법 대상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민법 관련이 생긴단 말이야. 이 갑이 이러한 행정법규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서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를 했다. 그럼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요게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짜장면 그릇 먹어라 방 있냐 있다. 요게 계약 일종이죠.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가. 따라서 이게 이제 사법상 우리 민법상 계약에 해당이 되고 이게 유효냐 무효냐 판단하는 것은 우리 민법 영역에 속한다 말. 민법 설리 이것 딱 하나니까 계약이 있을 때 유효 무효냐 이거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 요게 이제 유효이면은 여기가 무허가로 음식물 판매 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니까 대금제 의무가 생기겠지만 무효면 그 반대가 되고 그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에 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번역을 하면은 갑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법규를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한 거다 그 말할게. 그런데 이 행정법규라고 하는 것도 분류를 하게 되면은 강행규정에 해당이 될 거다, 임의규정에 해당이 될 거다. 돈 말할 것 없이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 이런 행정법규는 허가받아라. 이런 행정법규는 국가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정한 법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이런 행정법규는 꼭 지켜야 되겠죠. 임의규정이면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영업 다 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목적 실현 뭐 하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법규는 국가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강행법규에 해당이 된다 그 말.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하면 갑의 행위는 행정법규 그 중에서 뭐 위반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했다 그 말. 이런 게 예컨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이렇게. 따라서 이 갑은 무허가로 영업했지만 고객으로부터 음식값이나 숙박비는 받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의무가 있고 숙박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얘는 대신 행정법규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해 행정법규에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영업했으니까 단속, 제재는 판단해서 이런 행정법규를 강행규정 그 중에서도 단속규정 요리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번역을 하면 갑이 이러한 행위는 행정법규 무슨 규정 단속규정을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했다. 요건 유효다. 정리 딱 갖고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런 다음에 구체로 판례와 관련해서는 뭐가 나올지 잘 아실 거예요. 단속 규정과 관련해서 뒤에 넘기면 동그란 밀반 무음증 음식 판명에 숙박행위 정리했다고 하고 그게 그대로 외우란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가. 동그란 밀반에 단속 규정 위반에도 사부사건에 영향이 없다. 판례와 관련해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거기 1번 판례 여기 10번 넘게 나왔다고 가르쳐주고 물권법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죠. 중간생략 등기는 투기 탈세 목적 해지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엄격히 금지를 시키고 있고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물권법이 일어나잖아.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냐 그 말이야. 이걸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시험에서 10번 넘게 나왔죠.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거기 2번 판례는 이 앞전 시험에 나왔는데 종래 시험은 1번 판례 중간생략을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이 단속 규정이다. 이게 집중 나왔는데 지겨우니까 이 앞전 재작년 시험에는 그 2번 판례가 나왔고 근데 2번 판례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2번 판례는 지금은 폐지되고 없어진 주택건설 촉진법에 관한 판례인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가면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하게 되면은 전매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따라 이 전매행위를 금지시키는 구주택권 촉진법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험에 이게 뭐로 바꿔서 나왔던 내가 가르쳐 줬어요. 주택권 촉진법 폐지가 됐어요. 그 중요한 거 이제 무슨 법으로 옮겨왔다고? 주택법으로. 주택법을 바뀌어 출제다 가르쳐 줬잖아요. 주택법 64 지금 주택법 공부하셨나요? 국계법하고 지금 뭐까지 하셨죠? 아직 안 했어요? 네. 거기 이제 하시면은 그때 배우실 거예요. 여기 주택권 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주택법으로 옮겨왔어요. 그 주택법에도 보면은 전매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 64조에. 그 투기 과일지구라든가 신문에 보도했더니 투기 과일지구나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최대 10년인가 돼요. 난 기간은 정확히 아닌데 이렇게 돼 있다고. 최대 10년 이렇게. 그 10년 외우지 마세요. 나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나 다 못 외우니까 주택 규정까지는. 대신 이제 투기 과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규정을 주택법에서도 주택법을 밖에서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주택법 6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전매행위 금지 규정이 있죠.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러니까 주택법에 전매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전매하더라도 매매 자체는 뭐이다? 유효다 그 이야기야. 그 주택법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밖에서 출제가 됐다고. 이 판례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따라서 그 판례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거는 주택법으로 밖에 주택법 64조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로 단속 규정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시험은 그렇게 밖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다시 앞에 돌려보세요. 문제는 효력 규정인데 효력 규정 이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면은 색칠한 부분에 3번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3번 판례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도 이미 배웠겠지만 중개사법에 보면은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말이요. 근데 이제 법정 수수 한도를 위반해서 이렇게 갑이 매도 중개 의뢰인 의리 중개업자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법정 수수료 한도가 700만 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700을 초과해서 900만 원 주기로 중개계약 약정을 맺었다.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 계약은 중개계약은 우찌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바꿔 말하면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까? 간속 규정입니까?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한 중개사법 규정을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그러면 요 한도를 초과해서 900주로 약속한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했겠죠. 그래 900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중개업자가 대신 당해 중개사법 규정에 있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단속만 받았다는 거 이렇게. 그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다는 거 이게. 지적과 신고 뿌리면 되는데 그 구청에 신고한 사람도 별로 없고
옛날 시절 90년대 시절이니까. 해서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근절을 못 시킨다. 단속기를 보니까. 해서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법정수로 한도에 관한 공인중개사 규정을 지금 무슨 규정으로 이제 판례가 바꿔버려요. 효력 규정으로. 그러면 이 약정이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제일 밑에 봐보세요. 강령법규에 서거하는 걸 그중에서 효력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도를 뭐 하는 것만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뒤에 보세요. 무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700을 쳐서 900조로 약정 맺으면 요거는 이제 효력 규정 위반한 것이 무효이지만 전부 무효가 아니라 한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따라서 요 값은 나중에 중개업자 의뢰를 상대로 해서 900만 원 전액 반환하라 이건 안 되고 얼마만 900 지불했어 200만 반환하라 그 이야기했죠. 그다음 우리가 토지거래 하고 오늘 또 그 얘기 많이 나왔지만 토지거래 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오늘 또 나왔고 계약금에서. 그러면 이 토지거래 해가지고에 관한 규정 연습을 한번 해본다는 거. 여기 이제 부동산 투기와 조정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다.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거래할 때는 시장구조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옛날에는 공법에서 배우는 국계법, 국계법을 하면 공법선생님이 싫어한다며요. 압축식에서 국계법 그러면 공법 선생님이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지 뭐. 우리는 줄여서 국계법. 옛날에 국토개미 이용하는 법률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법을 바꿔서 지금은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률을 옮겼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이걸 물었다고 말이에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해서 규정을 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 이 판례 자체도 많이 물어보지만 단답식으로 요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 경우에 시장구조구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유동적인 하지만 무효죠. 무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그 위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렇게 단답식으로도 물어본다. 이미 출제가 됐고.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요령 터득하셔야 돼요. 당해 법규 위반할 때 유효가 되면 그거는 무슨 규정이요? 단속 규정. 무효가 되면 무슨 규정이요? 효력 규정이라고. 말 바꿔서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 잘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여기 조문은 꼭 지금은 좀 외우고 계시겠지만 103조죠.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에 선량한 봉소나 사일수 위반한 경우는 무효다. 조문은 103조고 반사질성에는 무효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가? 그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거두절미하고 이게 이제 일반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03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선량한 풍속이 뭐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이 뭐냐 전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고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런 거를 일반 조항. 그러면 이런 일반 조항을 왜 두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일반 국민들의 계약처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 내용을 강형법규를 통해서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입법론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척계약은 일부처럼 선량풍속에 반하니까 무효인데 이 척계약은 무효다 이런 개별 규정을 강형법규로서 둘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 그럼 법조문 숫자가 늘어나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점검을 딱 하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반사일상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거는 판례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판례 중에서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측에 넘어가면 색칠한 부분에 2번 판례가 나왔는데 좋았나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 공갈, 협박이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이 됐을 때 반사질성으로 봅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됩니까? 두 번째 줄 핵심이죠. 강박에는 의사표하잖아. 의사의 흠결으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강박으로 뭐 하면 되는 거지? 취소하면 되는 거지. 보호가 되니까. 굳이 반사질성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물론 이 판례는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효력요건 부분에서 공관력과 강박은 의사표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하지 않는 의사표시 아니야지 유효가 되는데 사기 강박은 하지 않는 의사표시잖아요. 이거는 소속은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근데 여기 사회적 타당성은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자는 전혀 다르잖아. 이렇게. 뭔 말 알아들어요? 지금 사회적 타당성은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근데 강박은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것이고 이게 소속이 다르다고.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뭘 해야 되는 것이고 취소해야 되는 거지 반사일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정확히 맞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됐으니까 이 판례가 왜 시험에서 중요하고 또 사례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말이야. 즉 판례 요지는 정확히 깨우쳤죠. 공갈 협박이라는 불법소송이 사용됐다 그래서 반사질서로 볼 수는 없다. 뭐 하면 되는 것이지? 110조 1항에 따라서 강박으로 취소하면 되는 것이. 그래도 보호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론상으로 정확히 맞아요. 판례 입장이. 이거 소속이 다르니까. 강박은 의사표현 효력권 못 갖춘 것, 사회적 타당성은 목적으로는 효력권 소관이니까. 이게 별개군요. 구별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써졌지만 강박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인 경우에도 판례는 마찬가지로 봐요. 반사일성이 아니라 강박을 취소하면 된다고 보는 거. 강박 주체가 누군 경우에도 국가 공권력인 경우도. 이게 지금 우리 역사적 사항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이 판례가 지금 나온 건데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980년도에 5.18을 나고 이어서 저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그런 다음에 뭐를 했느냐. 신군부가 재벌들, 고위 정치인들 잡아다가 물고문 등을 하고 공갈 협박했다는 거죠.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토록 한 사건들이 빌비졌단 말. 그때 과거에 힘이 있었던 김종필 씨도 잡혀 들어가서 전 재산 헌납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고에 끌려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92년도에 문민정권이 들어섰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군사정권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80년도 요 무렵에 이제 전 재산 헌납했다, 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재벌들, 고위 공작들 이런 사건이 빌비졌고 그러다가 92년 이후에 이제 문민정권이 들어선 뒤로 갑을 비롯한 재산을 강제로 뺏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느냐? 우리가 재산을 국가 헌납한 것은 신군부, 강박, 공갈 협박에서 재산을 헌납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이 붙었다고.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강박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반사일선으로 볼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 강박으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판례를 여기 대입시켜 보세요. 이 경우는 강박으로 취소하라는 거죠. 반사일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갑이라는 사람들 다 패소당했어요. 패소당한 이유를 대어보세요. 이 판례 때문에. 예? 차이는 반사질성에는 무효예요. 무효는 죄책기에는 제한이 없어. 취소는 죄책기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몇 조? 146. 기간 맨날 물어보잖아. 작년에 또 시험 나왔잖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그러죠. 10년. 추인할 때부터 몇 년? 3년. 근데 80년. 그 다음에 92년 이후 소송 제기. 10년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취소권이 죄책기의 경우로 다 소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당했어요. 그래서 법관이 뭐라 했느냐. 당신들이 억울한 거는 우리도 안다 그 말. 공갈협박에 재산 헌납했다는 것은. 그런데 미안하다. 법적으로 취소권은 죄책기에는 제한이 있는데 기간이 10년 지나버렸다 그 말. 그러니까 취소권이 소멸했다는 거야. 그 패소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무효로 보게 되면 승소했을 거 아니에요. 죄책기에는 제한 없으니까. 이 말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는 강박으로 취소해야지 반사적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단순히 강박을 이건 취소사에 해당이 돼요? 그럼 죄책기간 10년에 걸린다고? 그럼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또 뭘 주장했느냐.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 시험에서 엄청나게 나와.
강박이 취소만 되는 게 아니라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또 구제가 돼.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게 판례가 또 시험이 엄청 나오는 거야. 강박은 원칙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면 강박 의사표를 뭐로 본다? 무효로. 이걸 또 주장한 거예요. 그럼 죄책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법관이 요거는 받아들이려 안 했어요. 공갈 협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패소를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이 판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판례가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째요? 모순이 좀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 죄책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일부 학자의 비판도 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나오게 된 판례들이라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공부는 됐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왜 중요한 것도 폭넓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말이야. 그 별표만 치지 말고. 이 판례들의 역사적 사건하고 전부 관계가 있는 판례들이에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제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판례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판사일생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이중매매죠.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중매매는 뒤쪽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죠. 대신 나머지도 다 읽어는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 말아. 거기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의외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해요. 그 동그라미 2번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주기로 한다. 이거 다 반사일생이니까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 그냥 읽어는 보시란 말이야.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혼인기타 가족수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처업계약 같은 거 처업계약은 당연히 무효인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처업계약에 소문난 부서기 약정 이런 것도 같이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동그라미 3번 처업관계를 끝내기로 하면서 이거 단절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처업에게 생활비를 매달 얼마 주겠다든가 처업권에서 난 자녀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이런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약속대로 지불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해서는 그 동그라미 1번 같은 거 이 점을 한 번씩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우측에 동기 불법은 글자 그대로 불법은 선량한 봉사나 사회세에 반하는 거니까 동기 불법 그 말은 법률을 하게 된 동기가 선량한 봉사나 사회세에 반하는 경우가 동기 불법 이 동기가 내심에 머무르는 상태에서는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 판례 입장 동그라미 2번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그 동기 차고도 우리 판례가 이렇게 똑같이 논리적인 간다고 그랬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는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사일생으로서 무효가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밑에 뜬금없이 들어갔지만 색칠한 판례는 요즘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최근 판례니까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은 판례인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일생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 판례죠. 그런데 거기는 안 써졌지만 거꾸로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민사사건에 있어서 요거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성공보수 약정은 어찌 됩니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반사일수록 무효로 보지만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봐요. 요거는 이제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 같으면 국가재판권이나 또는 수사권이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 공정성이나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에 그런 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고 우리 시험은 번갈아가며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꼭 해야 되고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2015년 나온 다음에 2년간 계속 나왔는데 번갈아가면서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것이고 그 다음 103조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것은 동그라미 2, 3번이니까 2개 지겹도록 나와요. 점검 딱 하고 강제입형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륜 행위는 이거 고치라 그랬죠. 유효이다 그러면 큰일 나버려. 반사질성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사질성이가 아니라 그래서 유효란 소리는 아니야. 가르쳐 드렸다시피 요거는 뭐에 해당이 돼버리냐 108조 허위표시 해당돼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가 지금 판례를 잘못 이어서 엉터리를 써놔버렸는데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강제입형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 재산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허위로 친구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런 케이스. 이거는 반사질성은 아니다. 그러나 뭐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108조 허위표 저당이 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으니까 고쳐야 되고. 3번에 그 양도세 일부 회피할 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으로 가르쳐줬죠. 다운계약서. 이 다운계약서는 장관들 내일 모레 또 장관들 청문회 할 건데 이거 또 나올 거야 아마.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을 분할 정도로 현저하게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인 건 아니라고 봤어 우리 판례가.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반사회적에 해당이 안 되니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두 개는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해두고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불법원인 급여가 나오는데 이 불법원인 급여를 깨우쳐야지 이중매매를 이해할 수 있고. 잠깐만 또 이 점을 쓱 봐서 불법원인 급여만 잠깐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이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했다고 말이에요. 1억 원에 이행이 끝났어요. 얘는 매매대금 1억 주고 얘는 건물인도 등기 전에 주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행받은 것 상대방에 반환해주는 문제가 생기죠. 요거를 무효 취소 경우는 741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당 이득 반환은 뭐 그래요. 해지의 경우는 뭐라 그러고 원상의 보고 뭐라고. 근데 이거는 실제는 똑같다고 그랬죠. 다만 재산 반환 범위만 다르지. 그래서 무효 취소 경우는 741조 이게 부당이득 반환 뭐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반환하냐? 그거는 이제 748조에 선의 수익자, 악의 수익자한테 반환 범위가 달라지도록 정해졌죠. 이렇게. 근데 여하튼 간에 원칙은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받은 것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돼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내 건물 돌려줘서 얘는 얘한테 매매대금 반환해달라 부당이득 반환 조건 행사해서 각각 반환받는데 이게 원칙을 딱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질서로서 무효인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처업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약속했다. 처업계약은 반사도 무효다. 그럼 이행하기 전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시험에 안 된다 그랬죠. 이행을 했다고 말이야. 아파트 주었다. 그러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걸 이행했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다시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 원칙에 의하면은 이게 무효가 되면 원래대로면 부당이득 반환조건 행사도 아파트 돌려받아야죠. 이게 원칙이니까 무효취소 이게 원칙이랑 전제하셔야 돼. 무효취소 원칙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해제는 원칙 뭐 원상회복 청구하고. 그런데 반사실상 무효인 경우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허용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냐? 이 갑은 적격이란 반사실상을 한 자요. 근데 왼쪽 원칙처럼 얘도 반환 청구가 허용이 돼버리면 반사질성을 한 자에게 법이 졸여가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럼 이자 반사적 행위를 근절을 못 시킨다 그 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돌려받는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이 아파트가 다른 얘를 또 꼬신다. 또 적계약 체결하고 아파트 주고 또 뺏고 내 차고 버리장머리는 못 고친단 말이야. 법이 이렇게 거슬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700좀 숫자도 엿보라고 했죠. 746조에다가 바로 이런 걸 대비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뜻풀이 그대로면 불법은 선량한 봉사가 사실상 반응을 걸 말하니까 불법 원인 급여 선량한 봉사가 반응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했다 이것처럼 이런 경우는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외에는 있죠. 703조 단서에 불법 원인이 수익자가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제 이 경우 얘가 반환 청구를 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례 하나를 꼭 기억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경우는 일단은 이 원칙과 반대로 1. 갑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 행사해서 아파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줬는데 지금 처계약은 무효예요. 근데 아파트는 등기는 우측 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불법원이 급여니까 746조에서 얘는
일단 반환 청구 못해요. 근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고 말이야. 정확히 이론상으로 이야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등기가 1000만 번 넘어가도 얘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권은 왼쪽 갑이 갖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깨우치라고 그랬죠. 얘가 소유자라고 무효니까. 따라서 79년 11월 13일 날 판례가 변경된대.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우리 판례가 갑이 소유자로 봤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뭔 짓거리를 해버렸느냐. 내가 소유자니까 아파트 판해달라.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 행사해버리더란 말이야. 그 법관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해서 79년대 판례가 또 변경이 됐죠. 이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급분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고? 상대방에게. 따라 이제는 바뀐 판례에 하면은 왼쪽 갑은 내가 소유자다.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소유권도 얘한테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론상은 모순이에요. 계약이 무효인데 소유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소유권까지 얘한테 기속시키나?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 판례는 물권법에서도 시험에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준다. 이제는 이해하겠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이야. 또 시험에서 바꿔서 물어본다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현재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한다 안 한다? 물권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물권 청구권이잖아. 이렇게도 물어본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와.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중매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말이야. 다 집중하세요. 이제 이중매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말이야. 심도 있게. 이 앞전에 뒤쪽을 몰랐으니까 가라로 그냥 대충 공부를 했지만 이중매매는 거의 해년마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거의 90% 이상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이중매매는 이런 걸 말할 거니까.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매매대가 미뤄고네. 아직 등기 주는게 전이다. 근데 얘가 병이란 애가 돈 몇 푼 더 준다고 꼬셨다.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얘한테 등기 주는지 안 한 걸 겨뤄서 얘하고 다시 매매했다. 글자 그대로 이중매매.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묻고자 하는 건 일단 1단계로 요 이중매매가 반사일생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데 한눈에 봐도 건물 얘하고 매매해놓고 얘가 몇 푼 더 준다고 얘하고 매매하니까 얘가 싸가지가 없지 않냐. 그 반사일생이 아니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요 이중매매가 반사일생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이 갑이라는 애가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제1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해제. 요거는 언제나 유예요. 반사일생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제1매수인과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해제가 불가능해야지 반사일생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보다 배운주의 동원해야 돼요. 첫째, 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중도금을 제때 안 줬다. 그러면 법정 해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나 유예요. 이자와 계약을 없앴으니까. 그 다음에 약정 해제. 얘가 얘하고 특약 맺은 것이 있었다. 근데 그 약정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약정 해제. 그대로 유예요. 그 다음 둘이 얘가 얘한테 어이 나가 병하고 다시 매매했거든 건물. 근데 당신하고 매매 해제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도 그래요 해제해. 이게 뭐라고요? 합의 해제. 언제나 유효죠.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다 대입시키라고 말. 그다음 마무리. 얘가 현재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다. 그러면 얘는 뭔 권리가 있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계약금 몇 배 주고 2배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죠. 그때도 요거는 언제나 유효. 요 계약 없으니까. 감 잡았나요? 따라서 결론. 요 이중매매가 반사일생이 아니냐 평가를 하려면 제1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을 것 해지할 수 없을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법정 해제 사유도 없어야 되고 약정 해제사도 없어야 되고 합의 해제도 없어야 되고 해약금 해제도 안 되고 이렇게. 그 말 알아듣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계약금에 이어서 뭐를 줬다?
중도금. 그러면 해약금 해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사유 없다. 약정 해제 사유 없다. 합의 해제 한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가 반실생이냐 요걸 이제 따지게 된다 그 말이야. 감 잡았나요? 해제 갖고 노세요. 이것만 갖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약금은 해제는 초등학생도 아니까 그것만 갖고 문제 풀면 안 되고 항상 사례 분석할 때는 법정 해제 사유 있는가, 약정 해제 사유 있는가, 합의 해제 한 바 있는가, 해약금은 해제가 가능한가, 그걸 다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례 문제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뭐를 많이 물어보고 해약금은 해제를 이제 딱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따라서 이제 얘가 계약금만 교반당에서는 우리가 아까 매매에서 배웠다시피 565조 1항에서 해약금은 해제가 가능하죠. 계약금만 교반당에서는 이건 이자가 권리니까 해서 이제 2배 더 올리고 해제 풀으면 되니까 이때는 요 계약은 언제나 유효니까 뭐 반설칙이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제1매순이 계약금 위에서 뭐까지 지불했다? 중도금. 그럼 이행에 착수했죠. 그러면 더 이상 해약금은 해제 뭐 하잖아요. 기타 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한 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유효가 되고 요 매매는 반설성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도금 지급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565조 1항에서 계약금 2배를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이제 요 이중매매가 반설성이냐 아니냐 요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이 이중매매 자체는 그대로 유효죠. 왜요? 계약 자유원칙 입각에서 다 등기 전하면 얘가 소유자가 되잖아. 이게 원칙이 일단은. 그 대신 이제 이 가부의 책임은 이제 추궁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 얘는 더 이상 해제를 못하고 얘한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 안 했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이 제1매수보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자 법적 지위가 달라지더라 그 말은. 어떻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줬나요? 이제 얘가 이행이 착수했으니까 얘도 이행을 해야죠. 계약 파토시키면 안 되고. 따라서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는 매도인의 법적 지위가 이건 형법 용어예요. 형법 민법 말고 타인의 타인은 제1매수인 사무 등기 사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로 법적 지위가 바뀌어.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얘는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얘도 그에 대응해서 계약 해지하면 안 되고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하고 이중매매 했으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가 임무에 비해서 사무 처리를 안 한 셈이 되죠. 이런 거를 형법에서 배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주의할 거는 제1매순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중매매 해야지 이중매매가 형법상 배임행위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만 교반당해서 배임행위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일단은 얘는 형법상 배임죄 형사처벌 받아요. 그 대신 민사상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 유효가 소유권 이한테 넘어가니까 이자는 이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죠. 이때 이제 계약법 공부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민사상 형사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고 민사상 요거는 형법에서 물어보고 민사상 채무 이행할 수 없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지하죠. 이렇게 알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지체냐 이행불능이냐 이렇게. 그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를 했어. 계약법 그렇게 들었잖아. 소유권자는 뭐 하잖아.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이죠. 소유권 이한테 넘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이행지체가 아니라 채무불능 중에서 무슨 책임? 이행불능. 또 이 건물이 홀라당 할 때만 이행불능으로 생각하셨나요? 지금은 뇌가 경색된 걸 뭐라 그래요? 뇌경색이라 그러죠. 요거 걸리면 큰일 난 건 알죠? 뇌 말랑말랑 하세요. 청결 콘크리트 좀 하지 말고.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얘한테.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라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도 물어봤다니까요. 이행지체냐 불능이냐. 이행불능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일 매수는 최고하고 최고 필요 없고 최고 필요 없이 이행불능이냐. 최고 없이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이행지체라고 하면 상당히를 줘서 최고하고 계약 해지하겠지만 이행불능이라니까요.
그다음 따라서 이제 여기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이렇게 민형상 책임지고 특히 채무불능은 이행불능이다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민사상 책임을 지고 따라서 여기 매도인은 제1매수부터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는 웬만하면은 이런 꼬시면 안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민형상 책임을 지니까 따라서 제2 매수인이 이자의 배임행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야. 나 민형사 책임지니까 당신한테 돈 돈다 못 팔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모든 민형사 책임 내가 질게. 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배임행위는 형법상 범죄인데 이자의 범죄에 얘가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런 거는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라서 이런 경우 한해서만 이중매매가 비로소 반사에서 무효가 되겠죠. 이때도 지나가는 길에 뭐 조심할 신당받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반사에서 무효가 되니까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뭐 했다는 것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그대로 유효해요. 이거 점검 딱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결론. 뭐 조심하셔라. 채무불능 이행불능이다. 이거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니까 그 다음 첫 번째 결론 이자 배임행위에 적가담은 반사 무효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갑과 병 첫 번째 결론 무효인 경우 갑과 병 두 사람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시험에 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냐 이게 불법원이 급여거든. 딱 746조가 적용되니까 반사의 질생으로서 무효인데 등 기준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갑은 얘한테 일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 그렇게. 그러면 얘도 보호 문제가 안 생겨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중매매가 반사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초점을 이제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이 두 놈만 있으면 일반적인 반사일처럼 불법 원인 급여 소유권 내다 너한테 있다 너는 반환 청구 먼저 하고 땡 쳐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중매매는 보호 대상인 제1매수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계하고 비교해보라고 그랬죠. 적계야 아파트 한 채 주었다 공짜로 무효다. 얘는 반환 청구 못하죠. 얘 반환 청구 못하느냐. 얘가 얘보다 더 나쁜 애라고 말이야. 물론 얘도 나쁘고 얘도 나쁘지만 우리 법에서는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비교를 해본 거죠. 그때 얘가 더 나쁘더라. 그 일제 반환 못한다. 이렇게 제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나쁘지만 그런데 이중매매를 보라 말. 얘도 나쁜 놈이었게. 형법상 범죄인 범했으니까 얘도 나쁜 놈이라 말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따라 형법상 얘도 배임죄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두 놈만 있으면 요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더 이상 시험 낼 것 없고 땡치는데 문제는 이 경우는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고 뭐 제1매수 보호 대상이 제1매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런 예를 딱 누가 보호가 되죠 사회적이 싫은데 그럼 얘를 꼽아요. 그 사회 공감도 형성이 돼 있어. 따라서 얘를 보여주려면은 이자에게 소유권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제2매수는 등기를 말소시켜야 된다 그 말. 그럼 말소시키면 얘한테 소유권 돌아온다. 그다음 매매는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한다. 등기 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이자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째, 여기 지금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등기 청구는 못할 거라고 말이야.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쟤한테는 소유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제1매수인이 직접 말소등기 청구만 안 되는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느냐? 현재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자가 나무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자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83년 4월 20일 이 판례가 그래서 시험이 엄청 나온다고 그랬죠. 자, 공감대 형사고 얘 보여주자. 그럼 등기 말소시켰는데 말소시키는 절차가 방법이 마땅히 없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첫째,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소유권을 주장해서 말소등기 청구는 못한다. 대신 매도인이 제2매수에서 갖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얘가 얘를 대위해서 행사하도록 하자고 말할게.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한눈에 봐도 이 판례는 모순한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뭐가 모순이냐. 이 판례처럼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얘가 대위 행사하려면 전제 갑이 병에게
글자 그대로 마소등기 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불법인 급여니까 마소등기 청구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이 판례의 취지는 우리가 공감은 하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떠는 거죠. 뭐가 문제냐. 실제로 갑이 병에게 마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데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권리를 어떻게 얘가 얘를 대의해서 행사합니까? 요게 논리적 모순이니까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고 이에 관한 건 논문만도 수십 편 발표를 했는데 통설적인 견해는 아직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는데 소박하게 중개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지금 이 경우는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이런 적격 같은 거는 요 가백에 절대 반환 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 반환하게 되면 얘보다도 더 나쁜 얘한테 소유권이 기속이 되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두 놈만 놓고 불법원이 급여죠. 근데 소유권 한번 얘한테 복귀를 시켜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더 나쁜 얘한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이 되는가요? 소유권은 다른 사람 넘어가는가? 얘한테 넘어가지 않을게. 이 경우는 우측과 달리 이 가백의 소유권을 복귀신다 그래서 보다 더 나쁜 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되는 게 아니고 제1매수에게 이전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로서 소유권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얘한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조건을 허용해 줘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넘어오면 얘한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746조 불법원의 급여 규정을 적용시키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얘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면 얘가 소유권에 기인한 마소등기 조건을 갖겠죠. 그러면 그걸 얘가 대행사도록 하자 그 말. 그 대신 주의할 거는 이게 지금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냐는 마소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갑이 직접 얘한테 마소등기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소등기 청구는 없기 때문에 대의행사는 범위 내에서 마소등기 청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책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니까 일단 불법원인 급여 1, 2 점검 딱 하고 특히 2번 판례가 핵심이고 소유권에게는 반환 청구도 못해요. 물권 청구도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 유효다. 이번에 가정이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해제가 안 돼야지 이게 반서일생이가 되냐 아니냐 평가를 한다 그 이야기고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다. 반세 좀 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제일매 동그라미 2번. 각걸사 제일매매는 가격이 직접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어른 매도인 가격에 채무를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거는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요. 그러니까 채우고 없이 계약해줘도 돼요. 이행 지체 아니에요. 그 다음 우측에 그러나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다.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것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중 매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은 부족하고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고 동그라미 3번. 매도인 갑은 스스로 직접 그 이야기야. 재매수인 병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의 반환이나 소유권이 있게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이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재매수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재매수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뒤에 핵심. 을은 갑에 대한 자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병에 대해 갖는 마소등기 조건을 대행사한다. 83년 여기 4월 20조 판례에게. 그거 점검했나요? 그러면 일단 얘는 보여주자. 보여주는 방법은 얘한테 마소등기 조건을 대행사하도록 하자. 그 이야기고 이때 동그라미 불법행위 요거는 딱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불법행위 공부했죠 이제? 이걸 말하는 거야. 얘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제1매수는 제2매수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가 이걸 묻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손해배상 청구는 둘 중 하나겠죠.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익. 근데 이 경우는 이 계약관계는 없으니까 채무불이익 문제는 안 생기고 대신 이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얘가 이자 배명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제1매수니 얘한테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이건 채권이죠. 이 채권이란 권리를 얘가 침해했다는 거예요. 배명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얘가 얘한테 갖는 이전 등기 조건 권리를 얘가 침해했으니까 권리 침해는 민법상 뭐에 해당이 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를 하는 무엇도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 거기가 그 동그라미 2번이야. 이제 불법이 공부되죠. 그 채권 침해했다는 뒤에 있죠.
채권 침해 불법행위 책임 물수다. 이 채권은 요거 말한다고. 의리 갑이 들어가는 이전 등기 조건 이게 채권인데 요걸 침해했다 그 이야기야.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의 채권자 지속권 문제. 이제 이것도 이제 점검해야죠. 채권자 지속권은 두 군데서 여러분 시험 주신다는데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어디서 나오고 허위 표시 나오잖아. 하나는 이중매매. 근데 정반대죠.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되지만 이중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지속권 행사 뭐한다? 거기 동그라미 4번이잖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금 이 경우에 얘가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채권이죠. 그런데 얘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얘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자의 채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중매매를 취소해달라. 이중매매가 내 권리를 해치기 위해서 얘가 한 거니까 이걸 취소시켜달라. 그래서 이중매매를 채권자 지속권 행사해서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 이야기인데 여기 채권자 지속권에서 보전이 되는 피보전 권리는 무슨 권리가 된다고 첫 번째 관점 가르쳐 들었어요. 그러죠. 금전채권이야 돼. 금전채권. 돈 1억은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의리 갖는 소유권 이등기 조건은 금전채권이 아니죠.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지속권 행사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이야기고 피보전 권리는 금전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허위표시 경우는 요거니까 채권 지속권이 되는 거고 A가 갑에게 1억 원 필요했다. 요렇게 이게 금전채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허위표서 매매하면 채권자가 요걸 취소해달라고 채권 지속권 행사하는 거고 이거 금전채권이니까. 그거 가르쳐 드렸잖아. 첫 번째 과정에서. 따라서 이 경우는 여기에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 있는 기적권이. 해서 점검 딱 하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10년 동안 이중에 물어보면 한 번도 안 빼도록 계속 출제된 판례는 마지막 동그라미 6번 판례죠. 제일 많이 한 번도 안 빼도록 계속 출제된 판례는 요거. 이제 이런 것도 뭐 깨끼소로 다 하겠죠. 이중매매가 반설사 무효인 경우에 얘가 이제 등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유자를 믿고 정의 다시 양도받았을 때 예, 특히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 하냐 제일 많이 물어본 판례고 흔히 말하기를 이중매매가 반설사 무효인 경우는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제2 매수는부터 다시 양도받은 제3자는 선이어도 일체 보호가 안 돼요. 따라서 하도 물어보니까 그 점검 잘해야 되고 그럼 말을 계속 바꿔서 물어보니까 경시험만 안다고 그랬네요. 거기 동그라미 6번 판례 봐보세요. 각과 명사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썼다. 판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도 내지만 그러니까 어쨌다고 결론 얘는 선이어도 뭐 소유권 취득 뭐 한다고 그 이야기잖아요. 경시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말만 바꾸면 빵점 맞으니까. 그 다음 확장 적용도 이제 점검해야 되고 이제 뒤에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취득시효 공부할 때 이 판례를 가르쳐 들었어. 취득시효 공부할 때 지금 여기 칠판의 사례는 제1위 행위도 매매 제2위 행위도 매매라고 예를 들어놨죠. 근데 제1위 행위가 꼭 매매일 필요도 없고 제2위 행위도 매매일 필요 없고 요거 증여 경우도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제1위 행위가 매매일 필요도 없잖아요. 취득시효 가르쳐 줬잖아요. 중요한 판례라고. 갑이 토지 소유자 권리 행사 안 했다. 시효가 완성이 됐다. 시효가 20년 지나서. 그러면 원칙 완성 후에 얘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얘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다. 그러면 규칙사고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 그러더라도 두 놈 사이 매매는 유효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 얘는 시효 취득 못하고 대신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데 얘가 하나 있죠. 얘가 이자 불법행위 뭐하면 적극 가담사 있으면 이 두 놈 사이 매매도 반설수는 무효. 제1위 행위는 매매가 아니라 시효 취득이잖아요. 이중매매 법률과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시험에서 엄청 나온다고. 따라서 그 확장, 특히 취득시효, 그 책에는 빠졌지만 취득시효, 그 동그라미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고 취득시효 문제를 잘 기억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명의신탁은
지금은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고. 우리 배운 게 취득세 요거 배웠잖아. 제1행위가 몇 명가 있는데 이중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